예,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4강에 진출하면서 이 뜨거웠던 이 한반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사우디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우디가 강호 이 아르헨티나를 꺾으면서 사우디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는데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It was amazing match. Yes. Where is the Messi? Where is Messi? Where is Messi? Here, Saudi Arabia, حبيبي. Messi is here. No Messi. Here, Saudi Arabia. 예, 이변 중에 이변으로 꼽혔습니다. 사우디의 이 피파 랭킹 순위가 51위고 아르헨티나가 피파 순위 3위인데 이 아르헨티나가 이 아시아 국가에게 이렇게 지기 역전패 당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가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축구의 신 메시가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나왔던 빈살만 왕세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4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된 여러 MOU를 체결하고 간 인물이고 뭐 재산이 뭐 2,800조 원, 예, 엄청난 재산가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는데 저렇게 이제 팀이 이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어제 사우디한테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 갈 때 그때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리고 이건 대이변이고.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이번 월드컵 때 처음으로 도입된 그 옵사이드를 이렇게 예,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그게 그 아르헨티나가 거기서 뭐 4골인가요? 예, 뭐 예, 그렇게 세 골을 이제 놓쳤죠. 놓쳤죠. 3골인가 예. 놓쳤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뭔가 이제 대이변이 일어나려면 단순히 예. 실력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그 운의 예. 흐름이 어제 또 사우디에 또 이렇게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우디 전 국민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또 돈을 좀 이렇게 풀면은 좋으련만 예, 뭐 축하금. 이제 공휴일도 지정하고 막 그랬어요. 예.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에 그 사우디가 이렇게 새로운 뭐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떤 뭐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 2018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통치를 합니다만은 예. 이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기적 같은 그런 결과들이 국내 정치 통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산유국들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도 통 크게 예. 큰 MOU도 맺고 가고 수십 명이 와서 뭐 하루 저녁에 2,200만 원짜리 방에서 예. 자기도 하고 뭐 그런 큰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해서 통치자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였다는 거 보여지고 아마 그와 같은 부분들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부분도 아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공휴일 지정했고 또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벗은 모습을 보니까 예, 조금 생각보다 예상했던 얼굴형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빈살만 이 왕세자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이제 그 축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TV가 작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이게 뭐 삼성, LG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식기 1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하룻밤 묵으면서 쓸 정도의 거부인데 TV는 의외로 작더라고요. 저는 뭐 아주 그냥 우리 여기 뉴스 스튜디오에 있는 큐브 같은 TV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글쎄요, 대형 화면을 기대했었는데 예. 뭐 또 아마 사우디만의 무슨 뭐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이 열기, 예. 결국은 뭐야 사우디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뭐 저는 이런 기대감이 증폭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또 4년 동안 준비한 이 벤투 감독의 이 조직력, 예.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인 우리 손흥민 선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또 광화문 응원까지도 지금 이제 아마 그 허용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런 열광적인 어떤 국민적 응원 이런 것들이 그 뒷받침이 된다면 예. 이번에 그 르나르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 대표팀이 만들었던 예. 그런 이변을 저희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염원이 아마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우디 선수들은 이제 두둑한 포상금도 챙기고 또 국민 영웅으로 떠올라서 굉장히 기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내일 우루과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도 사실 우리보다는 피파 랭킹에서 앞서는 그런 국가인데 뭐 우리도 사우디처럼 강호를 꺾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열띤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빈살만 왕세자가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일정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론 머스크 회장과 이런 화상 회의를 했는데 이 머스크 CEO, 머스크 회장 뭐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페이스X 뭐 이렇게 왕복선 같은 그런 이제 우주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 인물인데 이 테슬라가 이 아시아 쪽에 굉장히 최첨단 완성차 규모의 기가 팩토리를 이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좀 유치해 달라 이런 이제 투자 유치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아시아에 그 기가 팩토리를 신설하기로 계획하고 한국도 투자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서 테슬라 측의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윤경 의원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통해서 네옴시티 계약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지금 또 이 테슬라 머스크 CEO와 이제 우리가 이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도 협의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유치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뭐 어제 오늘 그 수출 전략 회의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 투자든 예. 아니면 생산 활동이든 주체는 기업이죠. 예,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예, 기업과 혼연일체가 돼서 저렇게 자기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예. 아니면 서로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예. 사실 대통령들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활동이 저거 아니겠어요? 투자 유치, 그렇죠. 예, 기업 활동, 경제를 결국 활성화할 수 있는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도 더 예, 강화가 되는 거고. 이번에 빈살만 얘기 잠깐 했지만 빈살만은 2030년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네옴시티 완공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한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엑스포도 우리와 경쟁 상대인데 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더 절박하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는지도 몰라요. 예.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저울질 뭐 이런 예. 것들,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에 유치에 나서는 거 전 뭐 한없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부산 세계 엑스포를 놓고 우리랑 경쟁 상대인 사우디. 그래서 빈살만 이 왕세자가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직은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김현애 의원께서도 이제 워낙 이제 이 도시개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정말 이 사우디가 발주하는 그 네옴시티 계약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지금 테슬라 회장의 어떤 그런 아시아 기가팩토리 공장을 우리가 유치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낮은 지지율 30%는 다 이제 잊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한 방으로 풀린다. 해결해 주는 거, 예. 예. 정말 그런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생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어떤 사회환경 변화에 예. 따른 개혁도 굉장히 늦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번 도약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그런 모멘텀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벌어들이는 것 없이 안에서만 구조개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인 투자가 일어나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개혁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좀 제2의 도약으로 갈 수 예.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그 테슬라 CEO와의 면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예.
머스크 출장이 취소되면서 이제 불발됐던 건데요. 돌아와서 어쨌든 화상 통화로라도 계속 그 계획했던 예. 면담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좀 대통령의 집요한 모습, 그런 또 좀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예.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더욱더 좀 신뢰를 줄 수 예.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 또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다 윤 대통령 앞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발리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발리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20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을 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탄 차가 우리 한국 국산 차가 아니다. 그렇죠? 독일 차가를 탔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자국이 생산한 차를 딱 공항에 대기시켰다가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그걸 타고 딱 갔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왜 그 회사 차량을 타지 않고 독일 차량을 탔을까? 이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 의혹은 타당한 의혹이에요? 어쨌든 그 의혹 검사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도 물론 여기 해명을 했습니다. 뭐 예.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지만 벤츠를 경호 차량으로 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 벤츠 탄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죠. 화면에 나오는데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게 무슨 이원욱 의원이 뭐 인도의 교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게 제기한 게 아니라 예. 인도네시아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잖아요. 예. 자,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자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네시스보다 메르데세츠, 나 발음 잘 안 되네요. 벤츠라고 하십시오. 벤츠라고 하죠. 예, 예. 벤츠를 더 좋아한다. 이런 헤드라인을 붙였어요. 예. 거기다 더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안과 안전 문제로 벤츠를 선택했다고 한다는 이런 추정 기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좀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취지로 제기된 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은 다 자국의 차량을 뭐 공수에서까지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공식 의전 차량으로 우리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소위 여러 그 나라 정상들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국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물론 뭐 어느 구간에서도 예. 이용했다고 합니다만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소명할 것은 또 소명해 줄 예.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또 만약에 항의할 부분이 있다면 또 항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 의원의 주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대통령실은 구간별로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한국산 국산차도 탔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왜 이런 거를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현욱 의원은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가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그 가장 중요한 장면에 우리 국산차를 타지 않은 건 문제다. 그 구간만큼은 국산차를 당연히 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의전에서 또는 외교 당국 쪽에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못 살핀 거예요? 아니면 야당 의원이 너무 침소봉돼가지고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제 이렇게 시비거리가 될 거라면은 예. 뭐 그 제네시스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꼭 의도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그 언론이 유권 해석했듯이 자국산 차보다는 뭐 벤츠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생산이 그 글로벌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메이드 인 코리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고 메이드 인 USA도 있고 현대자동차 그 완성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각종 나라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 분업이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돼 있는 예. 거고 다만 그 브랜드가 그 본사가 어디 있느냐 기준으로 이제 지금 따지는 건데 지나치게 그 애국주의적 기준으로만 이걸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예 우리 차를 안 타고 저 차만 계속 타고 다녔으면은 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예. 좀
그거 가지고 좀 과한 해석까지는 좀 굳이 할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 한 장을 놓고 뭐 빈곤 포르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논란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좀 뭐 조명을 일부러 설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해외 정상 순방과 관련된 뭔가 이 메인 스트림이 아니니까 주류가 아닌 본류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꼬투리에 불과한 거예요. 글쎄 뭐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현욱 의원의 문제 제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뭐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대통령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나라 차량, 우리나라 국산 한국 자동차에 대한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치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자동차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 차량을 더 홍보하고 싶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굳이 대통령이 그걸 타지 않아도 저는 홍보가- 현대자동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대통령실이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현욱의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어떤 외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뭐 우리 아까 축구 경기에서도 봤지만 국민들이 단결하는 건 어떤 외부하고의 대결 이런 네. 거일 때 국민들이 단결하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할 때 타국에 대한 응원을 하지 예, 예. 않는 것처럼 좀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는 좀 우리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 또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는 것, 예. 좀 약간 시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또 이현욱 의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잠깐 듣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의전팀 또는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얼마나 넋을 놓고 있느냐라는 걸로 저는 질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까지 다 챙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에 당연히 멤버 중에 하나에 갈 정도고 밖에 나가면 G10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다 주목을 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그게 아픈 거죠. 그걸 야당 의원이 전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아픈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그걸 지적했다는 거를 좀 아프게 알고 제가 보기엔 이 반면교사라는 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음 순방 때는 의전팀이나 외교부 실무진들이 이런 예.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라. 예, 예. 이런 얘기 또 얻어맞지 말고 신경 좀 써라. 그거 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 이른바 김용과 정진상 구속 이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밤에는 또 김만배 씨까지 나오죠. 계속되고 있는 폭로 속에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신경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무리 저 야당의 당대표라도 제가 있으면 그 덮을 수 없다라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이라는 단서도 안 달고 질문에 제가 있으면이라는 조건문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을 갖고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검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죄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을 아느냐 이랬더니 한동훈 장관의 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무슨 글쎄 말? 뭐 이러면서 뭐, 모른 척했어요. 예. 그 자기도 모르겠다 그렇게 예. 얘기하면서 그 애들러서 그런 얘기들은 답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은 어쨌든 그 철저하게 제가 있으면 수사하도록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뭐든지 간에 제가 있으면 수사하면서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예. 이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라요? 박범계 전 장관이 오라요? 글쎄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저 말들이 이제 네. 지금 있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가 네. 와 관련해서 저 두 분의 얘기를 앞에 들었잖아요. 둘 다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어떤 수사든 간에 예. 한 장관 말처럼 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수사해야죠. 예. 그렇지만 그 수사의 방향이 형평성을 갖지 않았을 때 예. 저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유검, 무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전체적으로 수사 대상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뭐라좀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예, 예. 뭐 무슨 50억 클럽도 예. 있는데 이제 50억 클럽은 서서히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은 박범계 장관 전 장관 얘기처럼 치우쳐 있다. 이제 그 그런 치우친 거를 한동훈 장관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믿으세요? 국민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국민이?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해 달라는 예. 요청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정말 뒤에서 이 야당 수사만 해라라고 검찰을 지금 지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 아니라고 그러나 보시는군요. 그런 것을 지시를 하냐 안 하냐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들이 보는 초반기의 입장들은 다소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검찰들이 알아서 윤 대통령,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알아서 야당만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건 이제 대장동 수사를 놓고 저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은 작년 10월에 유동규 씨, 그다음 김만배 씨, 남욱 씨가 그 기소될 때 그 예. 공소장을 보면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는 유동규라고 당시 중앙지검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그렇게. 예, 이정수 예. 중앙지검장이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심지어 국정감사장까지 나와서 그분은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예.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위증죄가 적용이 되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예. 중앙지검장이 그 천화동인 1호 그분 이재명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검 무죄 맞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 굳이 당시에 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문재인 정권 때는 자기들이 검찰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권을 놓치고 저 반대편으로 예. 이제 검찰이 장악이 되니까 나 지금 무검 유죄가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 이제 문맥에 맞게끔 해석하면 그런데 그러면 어느 쪽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가 그걸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 검찰이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 은폐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번 검찰이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갖고 그 뭐 진짜 요즘 유행하는 삼인성으로 하고 있는지 그건 따져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권에 따라서 같은 검찰인데 같은 검사는 아니지만 같은 검찰인데 정권에 따라서 죄가 없다고 하고 정권이 바뀌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검찰은 정말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뭐랄까 정치 검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치적인 지향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건가요?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지만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고 예. 무슨 이제 업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엄격하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전혀 정치적 외풍을 안 받는다? 아니면 검찰 인사권을 다 대통령과 예.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또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지난 정권의 대장동 수사와 이번 정권의 대장동 수사가 둘 다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쪽이 비교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였는지 진실에 더 그걸 부합하는 판단하면 수사였는지.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이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갑자기 1년 전에 했던 얘기와 입장을 확 바꾼 이유가 검찰의 눈치를 봐서 내지는 뭐 심리적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두 분은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뭐 남이 나 대신 징역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가 의형제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뭐 이용하거나 배신했던 것이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더 진실에 부합된다. 저 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저 두 분의 입장 변화는 스스로 자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 입장이 바뀐 걸까요? 저는 저 두 사람의 입장은 조건부로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이겼다면 자기네 죄는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대장동 사태가 시작됐을 때는 대선 이제 경선 과정에 있었으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긴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다가 베팅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했다. 그렇죠. 그때. 그런 거고 이제는 왜냐? 졌거든요. 졌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지금 폭탄 돌리기를 서로 공범자들끼리 하고 있는데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내가 독박을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로 진실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이 각자에게 떨어졌던 폭탄을 지금 서로 던지면서 나누고 있는 거죠. 재수의 딜레마처럼. 네. 예.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먼저 한동훈 장관 부분은 한동훈 장관은 좀 말본세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그 얘기까지 하시죠. 예. 국무위원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런 말본세가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은 결국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자격이잖아요. 선출된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늘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뻔히 알 수 있는 내용도 결국 저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검찰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는 이 대장동 일당들 소위 남욱 뭐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또 의도 이것과 그다음 모든 수사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로 맞추고 있는 검찰의 이해관계 이것들이 저는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럼 그 속에서 회유나 압박,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그것은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결국 남욱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부분 보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증언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정영학 씨와의 녹취록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지금 김만배. 풀려나게 되는 김만배 씨가 또 어떻게 얘기할지. 그럼 얘기 안 거기에 한대요. 예. 얘기 안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그 얘기에 따라서 모든 검찰 수사가 공소장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지금 각자 도성에 나서고 있는 이 대장동 일당의 어떤 그 발언, 이 폭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재판을 통해서밖에 확인될 길은 저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자체가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보통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지금 뭐 반부패 수사 1부부터 3부까지 다 동원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검찰 출신 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또 특수부 소련바 인맥들이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장관을 꿰차고 있고 반부패 1부부터 3부까지 전 정권 현 야당 대표를 다 겨냥하고 있고 이례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욱과 유동규 씨의 이런 진술 변화, 입장 변화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와이드에 출연하시는 우리 변호사분들에게 몇 번 여쭤봤는데 이게 기자들 앞에서 또는 검찰 수사단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는 얘기와 남욱 씨는 지금 이제 법정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법정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법정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죄가 추가돼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신빙성이 있고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각자 도생을 하지만 살 길을 찾는 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뭐 그런 그 판단들은 개인들에게 있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의 1차 목적이 뭡니까?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 되고 싶은 것이고 형량을 어떻든 간에 낮추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법정에서 하는 말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아니 그것은 뭐 사실관계를 진실을 다 말 그대로 왜곡해서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최대한 낮추고 다른 사람이 시켰거나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오늘 밤 12시에 이제 풀려 나옵니다. 근데 뭐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모든 얘기는 그냥 법정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앞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남욱, 또 정영학 변호사 4명은 대장동 일당 또는 핵심 멤버 4인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만배 씨 얘기와 이 유동규, 남욱의 얘기는 좀 다른가요? 뭐 다른지 같은지를 항목별로 예. 맞춰 보면 뭐 대차대조표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걸 주의 깊게 쭉 살펴본 분들이 아니고 그냥 듬성듬성 본 분들은 예.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개발과 관련돼서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에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였잖아요. 그리고 다 고스란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고스란히 다 풀려나고 그다음에 다시 이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다시 그들을 대신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예. 사람으로 이렇게 환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뭔가 범죄가 있다는 혐의에 근거해서만 보자면 예. 근본적으로 이들이 했던 범죄 혐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뭐 진술 그 4인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언론에 뭔가를 흘려주고 예. 또 주되게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림이 그려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예. 이득이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가 가 있고 그중에 또 얼마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고 예. 뭐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면 이런 전체 돈의 흐름과 관련된 그림을 좀 시원하게 내놓으면서 예. 그런데 이들의 진술이 이때는 이랬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완 설명을 좀 해주면 제3자 국민들은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증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나가면 증언의 일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게 채택될 가능성 낮다는 건 뭐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하나 예. 형사소송법에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하는 얘기처럼 내가 누군가 뭘 했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법률 용어로 전문 증거는 형사소송법 310조에 그건 증거 능력 채택의 제한 분명히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재판부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뭔가 좀 충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재판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석방이 되는 김만배 발언이 어떻게 다를까? 그 부분을 좀 본인들의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주신 5천만 원 주신 거 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일까요? 김순환 전 총장에게 청탁 그 대가로 혹시 성남시 의장 수사 무마 이뤄진 겁니까?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그거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그만큼 하려고.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방해해야 할 것입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예, 유동규하고 남욱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가 다 아니다. 그중에 일부만 김만배고 나머지는 이재명 실. 그렇죠? 검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배임죄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김만배는 이제 들으신 것처럼 무슨 소리냐?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화천대유 거고 화천대유는 곧 내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인방의 얘기가 지금 1년 만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김만배가 다시 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대표랑 관련 없고 오로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 아니면 남욱처럼 천화동인 1호의 상당 부분 지분은 이재명 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남욱 변호사가 실 거다 이렇게 할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유동규와 김만배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목적 함수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남욱 유동규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김만배 씨는 제가 보건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했으니까 계속 우겨갖고 그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무슨 그 감방 가서 징역을 살더라도 그걸 자기 추록하고 나면 자기께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유동규나 남욱 씨의 얘기처럼 그 이재명 쪽으로 뭐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뇌물이 되잖아요. 뇌물이 되면은 저게 다 몰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유동규와 남욱이 왜 이렇게 증언이 180도 달라졌는가 자꾸만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까 제가 저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검찰 수사가 바뀌었는데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완전 180도 다른데 그럼 저 사람들 그리고 간단합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 보면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하고 나누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감방 들어가고 한 3년만 고생하고 나오자. 그러면 천문학적인 이 대장동 이거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다 가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다면 이거 진술이 안 바뀌고 계속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재명 그 쪽에서 지은 죄까지도 다 자기들이 안고 그 대신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 대장동 수익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남욱하고 유동규하고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말이 내가 지은 죄만큼만 벌받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용 그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 내가 또 앉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정진상 정무실장이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구속시킨 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해서 이제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영장 내용에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너가 우리는 이제 너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우리는 그대로 대선을 치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좀 부분이 영장에 적시돼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을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진상 쪽에서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작더라도. 예, 그렇죠.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 입장이 계속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자기가 다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정진상 실장이 정말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면 뭐 일명 세간 말로 독박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브리핑 내용 기자들하고의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그 정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자기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들은 뭐 자발적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고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었고 결국 정진상 씨와 김용 부원장을 뭐 소환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바뀐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정진상 실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 결국 뭐 자기 방어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근을 향한 또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는 또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그다는 작년에는 이재용 대표님이 당선될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진술했다가 이제는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진실을 밝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 이 국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로 확정된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된 게 없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대장동 지분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앞세운다 하더라도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측, 또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 수사다라고 보는 측,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립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 입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기자들에게 소상히 털어놓으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50억 관련된 얘기는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걸 기자들이 오늘 물어봤습니다.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주신 5천만 원 주신 거 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일까요? 이제 김순환 전 총장에게 청탁 그 대가로 혹시 성남시 의장 수사 무마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야당은 검찰이 수사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왜 50억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만 올인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도 50억 관련된 얘기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의도를 갖고 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긴다, 검찰 네, 눈치를 본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어차피 김수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박영수 그 특검에 대한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경쟁하듯이 슬슬 어떤 불기 시작하면 예. 자연스럽게 이 문제의 본원적 전체적인 기승전결이 다 나올 때 기에서 어떤 형태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들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검찰 또한 눈치를 예. 볼 수밖에 없다. 즉 50억 클럽을 빼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50억 얘기를 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50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들도 물었고, 근데 남욱 변호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본류는 이제 대장동 몸통이 누군가를 밝히는 거니까 예.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이제 본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50억 클럽 이거는 대장동 그 천문학적 이익이 그 여러 사람에게 예. 퍼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격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파생된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뭐 김영주 의원 그 견해에 동의하는 게 예. 시점의 문제지 저거 안 건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안 건드리고 건드려야 된다? 네. 아니 검찰 수사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거 공정하게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50억 클럽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이게 이재명 그 당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예. 때 그 김만배 씨가 그 대법원 뭐 이발소 예. 이발하러 간다 갖고 8번인가 출입 기록도 나오고 말이죠. 바카스병 갖고 들어갔다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뭐 유불리를 쉽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본류 수사가 끝나면 예. 그 50억 클럽 수사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까? 오늘 이 정진상 정무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정무실장을 이제 관두기로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순이 정리되는 것인가?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돌아오는 것인가? 또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야권의 이 잠룡이라 불렸던 대선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들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관련된 움직임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 듣죠.
이낙연 당대표도 네. 당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고 또 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쪼개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당이 분열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명계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다 민주당을 지켜온 분이시고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예.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타공인 측근들이 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죠. 저는 뭐 단호하게 맞설 거 맞선다 하더라도 예.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나온 전재수 의원한테 첫눈파, 봄꽃파 얘기를 들었더니 잘 모르신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첫눈이 올 때 이제 그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글쎄요, 체포동의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처리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그 시기를 첫눈이 올 때로 보이는 분이 있고, 아니면 조금 늦춰져서 봄꽃이 필 때 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 못하는 그 시기가 될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낙연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미국을 다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나요? 저는 뭐 첫눈도 틀리고 봄꽃도 틀린다고 언제 할까? 내년 겨울?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생각이 있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총선에 거의 임박해서 그렇게 1년을 끌어요? 지금 다 나왔는데 측근도 구속되고 그러는데도. 뭐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나왔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구명이 정확하게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김용 씨라든지 오히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뇌물죄로 그런 건 쉬워요. 예.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지금 변호인도 유흥주점에서 뇌물 받은 것만 작은 인정하고 것입니다. 있죠. 예.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대표 같이 한때까지 갔다는 걸 소명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여전히 김만배 씨가 쉽게 유동규나 뭐 다른 분들의 입에 따라서 같이 입을 열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리무중 속에 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여름 지나가면서 실제로 공학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수사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겨울이다. 뭐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을 정도 돼야만 본격화될 거라고. 그럼 이제 올 첫눈과 내년 봄꽃파, 첫눈파 이건 다 틀렸다. 근데 그럼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쭉 다 갔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가지도 않았거니와 실제적으로 만약 그렇게 본다라면 이분들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 뭐에 관심 있어요? 뭐냐면 당권을 바꿔서 자기 공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고 우리 파가 득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마음이 들 때 있는 거죠. 우리 미국 특파원이 이제 이낙연 의원을 접촉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본인은 본인 일정 미국에서 일정 다 소화한다고 하네요. 뭐 서둘러 귀국할 조기 귀국설 이런 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신경민 전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 또 미국 갔다는 얘기도 들려서 뭐가 진실인지 좀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가석방 심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도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포스트 이재명에? 뭐 저는 지금 그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지금은 그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문재인 전 정부, 전 대통령을 향한 문재인 정부와 제1야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이 결국은
당이 곧 이재명 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가지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이제 온건파 의원들이 제기하는 예. 반대파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 대장동 일당들의 이 법정 진술이 계속 막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예. 검찰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기되면서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2명이나 구속되는 상황이 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당내에서 제기된 또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면서 예. 정치 탄압 논리만 갖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또 국제적으로 해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해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단일한 대우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 대결로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의원들의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예,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았는데 의총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는데 보니까 기간은 11월 2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 내일부터 45일간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안 문제와 관련돼 연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된 기간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이제 해주는 대가로 국정조사를 얻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김연아 의원님. 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면은 어디 선까지 국정조사 국회에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럼 비서실장은 다 빠지고. 또 뭐 당연히 대통령은 뭐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야당이 원하는 수위에 부합하는 건가요? 국정상황실까지만 돼 있으면? 일단 야당은 이거보다 더 많이 원했어요. 비서실까지 가고 예, 싶었겠죠. 비서실도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법무부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커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영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사고 원인 대책,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거에 치중해야지 이것이 어떤 정쟁의 수단하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정상황실에서 누구까지 나오느냐라는 것은 오늘 합의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국정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에 이제 뭐 간사단 비슷하게 치열한 기싸움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그 명단이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들끼리 이제 이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것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어쨌든 국정조사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을 다 여당이 받아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대상과 뭐 참석자 이런 것들을 갖고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저는 정말 민심의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여야가 오늘 합의안을 갖고 국정조사를 무난히 치러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의총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친윤계 의원들이 부글부글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은 뭐 나타나지도 않았고 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냐? 경찰의 이 수사 결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준 것을 놓고 혹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또 일부 의원들에게 또 전화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는
정말로 잘못 짚은 거라는 역풍을 맞을 걸로 저는 단언합니다. 대통령과 그럼 조율 속에서 이거 국정조사 합의를 해준 거라고 보세요? 아니 대통령과 조율이 물론 당연히 있었겠죠. 예.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유는 예산안 처리 때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와서 정말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시원한 언사를 내뱉고 했던 것들이 예. 저는 그때마다 이래가지고 이거 첫 정부의 첫 연도 예산안 저거 통과될 수 있을까? 예산안 통과 못 시키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세부 내역 조정 그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초년도에 예산안 처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마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전 뒤늦게라는 거에 정말. 그건 대통령이 뒤늦게 깨달았던 뜻이기도 한가요?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참모들 아니면 원내 지도부 다 마찬가지겠죠. 원내 지도부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활동을 해본 분들이라면 이 가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뻔히 알 거고. 다만 저는 뭐 특별히 정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씀 중에 민주당이 얻은 국정조사라는 표현,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정조사가 왜 이게 민주당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한덕수 총리가 국회 답변 중에 누차 얘기했잖아요. 용산에서 그 시점, 그 지점에서는 국가는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했으면 왜 그때 행정부가 작동이 안 됐는가를 누가 조사해야 됩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걸로 맡겨요? 검찰이 조사해서 그걸로 규명이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국회가 왜 있어요? 국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저는 내년, 내후년이라도 이런 사고가 난 게 왜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저는 국회의 눈으로 이건 했어야 되는 거다. 이건 지금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조금 반론 기회 좀 드릴까요? 짧게. 제가 아까 이제 민주당이 얻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조사가 지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안에서 그래도 여당이 통 큰 양보를 했다. 저도 그 이유는 예산안 처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양보라는 건 좀 더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 국정조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국정조사가 여러 가지 강제력이라든가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이런 얘기는 참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국정조사에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묻고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크게 통큰 합의를 통해서 한 발 더 진보했다, 나아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첫 사례가 지금 어려운 경제 또 이 국정조사,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다 수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근데 왜 많은 분들은 심지어 저도 뭔가 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듭니다. 물론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조율하에 이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했겠죠. 시기와 방식 또 조사 범위 대상 기간까지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총장의 친윤계 의원들이 부글부글했고 일부 의원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의 윤심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대통령실과 상호 교감하에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해석이 맞아요. 저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 100% 관철되지는 않았다. 뭐 그런 점에서 다소간의 불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니올 그 방향 자체가 바뀌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정치에서는 그렇게 뭐 자기가 100%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산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그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이제 저렇게 합의가 됐으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보다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정조사를 해나갈 것인가, 어떤 국정조사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전략을 치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저 국정조사는 사실상 정치 공방으로 끝나고 새로운 무슨 진상을 규명해 내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해 내거나 이게 별로 실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실적 없이 정치 공방만 난무했던 그래서 우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또 나중에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규명이 된다면은 폭넓은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국정조사가 될지 오히려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그걸 방해하는 국정조사가 될지 이제 그 갈림길에 쓴 거죠. 예. 지금 행안부가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나와야죠. 좀 대통령 용사는 어떤 결정을 할까?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아니 그 이제 저기에 보면 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그 사고 상황을 소방본부로부터 처음으로 그 접수 받은 곳이 국정상황실이고 한호석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11시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사고가 있다는 걸 안 거 아닙니까? 저 서울 경찰청장이나 본청장보다도 더 빨리. 그러니까 그 또 이제 안전 담당 주무부처 담당 장관으로서 저기 나와서 요번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했어야 될 일이 이러이러한 건데 그런 거 미진했다든가 부족했다든가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요번에 저기 그 국정조사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없잖아요. 그 민주당의 최대의 타깃은 이상민 장관이죠. 그걸 용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아니 그 결과를 봐야죠. 뭐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죠. 그건 아닙니까? 예. 야당은 당연히 이상민 장관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겠죠. 뭐 질문이야 당연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차원에서 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국조 합의는 어제 유족들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사 24일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 피 맺힌 절규에 대해서 여야가 정치권이 답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 행안부 장관 경질하고 진상규명 속도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마이크 들으시고 뉴스7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예산 처리 후 그 국정조사 합의 이런 기조로 하는데 국정조사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규모나 범위나 뭐 이런 내용들은 원내대표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석 부대표들끼리 구체적인 국정조사 현안에 관한 조율이 있었는데요. 한 4가지 점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서 현재는 교착 상태이고 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성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